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토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신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땡스가 It's Friday. 네. 어쨌든 금요일은 왔고요. 주말입니다. 기분 꿀꿀하고 오늘 전철 타고 오는데 전철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의 몇몇 분들의 표정이 매우 좋지 않더군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빠졌냐, 정말 미치게 빠졌어요. 와, 빨간색의 그 품격이 다르네. 평소하고는 티티무리한 게 아니고 아주 선홍빛의 붉은 빛이네. 야,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뭐 엔비디아 뭐 장난 아니게 빠졌고요. 세계 1위 기업이 3%나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쳤죠. 10.87% 빠졌습니다. AMD도 7.84% 빠졌고요. 이번에 이번에 흔들림을 일으킨 장본인 오라클 6%대, 자, 총알을 받았던 팔란티어 5.8%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데이터 센터의 큰형 아마존도 빠졌고요. 그다음 장비주들 아주 넉마됐습니다. 장비주들 램리서치 무려 6% 빠졌고요. 다 이쪽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등등 다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다 6%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빠졌느냐? 자, 오늘 장 한마디부터 하죠. 오늘 장 한마디. 기본 중 기본은 금리. 경제 세상을 움직이는 바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네, 금리 문제가 가장 크다. 근데 금리 문제가 지금 뭐 FOMC도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 결정한 것도 아닌데 왜 금리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금리를 자극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오늘 금리 자극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실업부터 한번 실업률과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 뭐 이런 것들 같이 살펴봐야 되겠어요. 지금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뭐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보다는 21만 9천 수준에서 22만 4천이 늘어서 조금 늘었고요. 4주 평균은 뭐 그렇게 늘은 것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나왔던 비농업 고용이 있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 한번 조금 러프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딱 확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냥 제가 보는 사이트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비농업 고용 11만 9천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마이너스 4천 명이었어요. 근데 실업률은 말이죠. 4.3에서 오히려 4.4가 됐습니다. 고용은 늘어났고 실업도 늘어났어. 뭐지? 웃기는 거죠. 네, 고용도 늘어났고 실업도 늘어났어. 이런 웃기는 상황이고, 평균 임금은 3.8%로 그대로 동일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62.3에서 62.4로 됐고, 유투 실업률은 8.1에서 8.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확인을 해보면 고용이 나쁘지 않아요. 고용이 나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한번 얘기해 보죠. 고용이 나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어떻게 된다? 금리를 급하게 내릴 이유가 있다 없다. 고용이 괜찮으면. 그렇죠? 근데 일단 실업률은 올라갔는데 그냥 고용은 괜찮아. 이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아까 뭐 유투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 좀 광의의 실업률까지 감안을 해보면 뭐 실업률 더 악화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이 데이터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나왔는데, 연준 인사들 발언이 뭐 그렇게 급하게 금리 인하할 필요가 있겠어라는 톤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뜩이나 이건 뭐야 했었던 심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페드워치 쪽이 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쪽으로 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오늘 상당히 마지막에 트리거가 됐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12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 12월에 연속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12월 때는 금리 인하 없어. 자,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시장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길 뿐. 그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야, 이거 트럼프는 결국 버블을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어떤 식으로든 금리를 내릴 거고, 강력하고 압박적인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위험자산의 버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결국 버블이 올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도 아니 모든 사람 다 아는 내용인 거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분위기가 어떻다? 분위기가 그 연준에서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지 못하겠다라는 쪽으로 돌은 것이죠. 자, 지금 그다음에 위험 관리성 기준금리 인하는 역설적으로 금융 리스크를 키우면 물론 인플레이션을 고촉화시키는 요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보험적 금리 인하요. 위험 관리성 기준금리 인하라는 건 이거 상황이 안 되고 경기가 되게 나빠질 것 같으니까 경기 나빠지기 전에 일단 금리를 내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 금리 10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험 관리성 기준금리 인하는 역설적으로 금융 리스크를 키우면 물론 인플레이션을 고촉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요거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금융시장은 꽤나 완화적이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은행 자본 건전성도 견조하다. 여기서 금융 여건이라는 거는 이쪽 주식시장 얘기 아니고 그 은행 관련 쪽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 데이터는 여러 시그널이 혼재되어 있다. 발표한 수치들은 소폭 부진하지만 예상 범위 내에서 발표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적은 해고, 적은 채용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응답을 받고 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은 지금도 경제의 커다란 문제이다. 지금도 물가 상승 압력은 실존하는 리스크이다. 추세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가 관련 일부 수요 악화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물가를 생각했을 때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긴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 제가 최근에 그 투자한 회사가 그 3분기 실적이 엉망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래서 뭐 저는 계속 사고는 있는데 사놓은 거가 낙폭이 커가지고 굉장히 뭐 약간 충격적으로 낙폭이 났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너희들 했더니 2분기는 그 관세 전에 확 땡겨가지고 많이 갖고 갔다는 거야. 수입업자들이 확 땡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렇게 확 땡겨간 것 때문에 그 후폭풍이 나면서 덜 땡겨가는 것과 실제로 관세 25% 이런 걸 때린 걸로 인해서 가격이 그 일부 전가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전가되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가되는 상황이어서 그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니네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관세 높다고 계속 마진 꺾여서 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메커니즘 그렇게 되어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요, 이제 곧 그 가격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살짝 올렸는데 이제 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물가를 뭐라고 했냐면 물가 관련 일부 수요 약화가 포착되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물가 상승 압력은 실존하는 리스크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 물건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네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로 올리면은 겁이 나니까 시차를 두고 분위기 보면서 이제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그 재화 쪽에서 물건 쪽에서는 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부근에 위치했다라고 이분은 뭐 아주 이 정도면 좀 강경한 이야기를 한 거네요. 마이클 바 연준 이사 지금도 물가가 3% 부근에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분은 이사니까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사들은 다 투표권이 있죠. 고용시장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물가도 2%로 복귀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양대 책무 간 균형 잡힌 통화정책 운영이 중요하다. 자, 이분도 상당히 12월은 물 건너갔어요. 자, 오늘 그런데 그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신 분은 리사 쿡 이사입니다. 이사죠. 투표권이 있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은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평가된 자산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금융 리스크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라고 했냐면 자산 가격이 고평가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와우. 네. 누님, 우리도 미국 시장 과열인 거는 좀 알았어요. 네. 싸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생으로다가 쳐줘요, 드립을. 네. 네, 고평가된 자산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아주 저는 시장을 매겼다라고 보고 있고요. 3호 신용 시장은 분명한 문제다. 그러나 금융 전반의 위험은 아닙니다.
요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아까 그 얘기 드렸던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면 이게 종합적으로 믹싱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헤지 펀드들의 국채 포지션은 시장 유동성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와, 이것도 같이 연결돼 있어요. 사무시장, 신용시장, 헤지펀드의 국채 포지션, 모든 시장 변동성을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스탄 그루스비 물가는 2%가 목표이고 3%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지금 레벨에서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 금리는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야, 실업률이 올랐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물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데이터들이 매우 난잡합니다. 몇 개월 내에 물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자 수 감소가 침체를 시사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이야기입니다. 적은해고 적은 채용은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금리 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성장은 둔화될 것입니다. 입대지 말라 이런 얘기죠. 본인의 의견이 연준 사람들과 크게 다르다면 소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스티븐 바이런에 대해서 지적질 하신 것 같으네요. 연준 인사들과 완전히 다르죠. 그분 의견은. 그럼 그냥 소수 의견으로 개진해라. 네 얘기만 하고 끝내라. 라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자, 9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2025년에는 한 차례 추가 인하만 필요한 상황으로 환경이 변화했다. 10월 인하에 찬성한 것은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 중이었기 때문이다. 9월 고용지표는 고용의 완만한 둔화가 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실업률은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 전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한참 아래에 있을 것. 이건 앞서 얘기한 건데 장기적으로는 네. 그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갈 것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다룰 핵심적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가 지금 범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도 얘기는 과거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정도의 급락이냐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죠. 오늘 시장을 바라볼 때. 자,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은 뭐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잘못한 건 없어요. 엔비디아 너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엔비디아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또 걸렸어요. 어제도 오늘장 한마디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엔비디아와 금리와의 싸움이다라는 톤으로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한마디에서. 근데 지금 금리는 조금 범위가 광범위한 거고 경제의 기초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항상 민감한 내용이고 엔비디아의 실적은 산업과 성장 그리고 미래 전망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맞붙었어요. 근데 지금 와장창 깨진 거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와장창 깨졌잖아요. 자, 근데 금리 때문에 깨졌는데 왜 기술주들이 이렇게 빠졌지? 기술주들만 빠졌나요? 오늘 저쪽 시장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의 바다 위에 빠져 있는 자산군이 뭐다? 이걸 자산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게 의문입니다. 이 얘기했다가 아주 또 많은 분들이 몇몇 분들이 발끈하시던데 유동성의 바다 위에 빠져 있는 일부 자산이 뭐다? 암호화폐잖아요. 암호화폐. 자, 암호화폐 가격 한번 살짝 보고 올게요. 퍼센테이지만 한번 잠깐 보세요. 자, 다 두 자리씩 빠졌습니다. 다 두 자리씩. 자, 오늘 뭐 금까지는 빠지진 않았는데 이쪽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 금도 오르진 않았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구분이 없어진 세상이에요. 지금 아주 짬뽕이 됐는데, 저거 하나 하고 이 얘기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왜 오늘 기술주들 그렇게 많이 빠졌느냐? 기술주들을 올린 세력은 누굴까를 생각해 보죠. 기술주를 올린 세력들은 누굴까? 앞서 연준 인사의 발언에서 사모 자금들이 좀 문제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사모 자금들. 예. 그 사모 자금들이 뭐냐라는
문제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사모펀드들의 국채 보유도 좀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주식시장이 계속 좋다 보고, 그다음 자산시장이 계속 좋다 보니까 여기에 플레이어들이 미국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플레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는 게, 한국은 플레이어들이 없어. 예, 플레이어들이 없어. 제가 플레이어 시장에 뛰어들고 본 거예요. 플레이어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층이 얇습니다. 아주 우리는 층이 얇아요. 네.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플레이어들인데, 이 친구들이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자기 돈 아닌 걸로도 하죠. 자기 돈 아닌 걸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대출 시장과 연계가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돈을 차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시장에서 차입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썸띵 주체들은 사모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모시장 애들이 직접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또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죠. 자, 이 부분은 제도권 금융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뒷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모 대출 쪽에서 돈이 어떻게 모였는지 좀 애매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얘네들이 이걸 그 대출을 해줄 때 어떤 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도 되게 애매하죠. 근데 아까 연준 인사의 발언에서 보면 그 사모 갑자기 화면 안 돼. 그 사모 애들이 미국 국채와 연결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일부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국채를 사서 국채를 담보로 돈을 땡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채 자체는 너무나 안정적인 자산이지만 국채를 받아서 대출을 받은 것도 안전자산일까요? 그건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대출을 어디다 쓰느냐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해요. 예. 그걸 계속 말씀드렸던 게,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그걸로 국채를 사고 또 그걸로 또 대출을 받아 담보로 또 대출을 받고 뺑뺑이를 몇 번 돌린다. 그래도 레버리지를 쫙 키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10번 넘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이렇게 만들어진 사모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금들이 어디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아무래도 많이 오른 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12월 금리 인하 물 건너 간 게 거의 확실하다는 느낌을 확 받잖아요. 지금 발언들을 보면 오늘 했던 사람들 얘기, 스티븐 바이런 얘기는 이제 안 듣잖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거 안 들어버려. 그럼 이 사람 오씨 3분의 2 이상이 동결이네. 이런 분위기가 나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떨어지겠다. 그러면 야,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가 동결나겠다. 죄송해요. 금리가 완전 동결나면 어떡하지? 하던 참에 추 하나가 더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어떡하지? 그 살인의 추억 같은 우리 그 지옥의 추억이 하나 있는데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던 자산 가격 변동성이 하나 나온 게 있었죠. 어디였죠? 1번에 30년물 국채입니다. 30년물 국채, 장기물 국채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 보도록 할게요. 어제 또다시 사상 최고치의 금리를 뚫어버렸어요. 예,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끝도 없이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엔화는 어떻게 돼요? 엔화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화 지금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엔화 가격 지금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게 컴퓨터가 약간 이상해요. 시간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엔화가 157.5예요. 157.5. 어제 말씀드린 157까지 왔어. 이랬는데 157.5예요. 하루 만에. 네. 연타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서 그 사모대출권이라든가 이런 그 사모시장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도 8월달 트라우마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지속돼서 일본 같은 경우 1kg당 10,000원씩 하고 있어요. 쌀값이
80kg면 80만 원이야. 한 가마에 80만 원. 한때 한 가마에 20만 원 할 때도 있어. 근데 하여튼 80만 원이에요. 자, 그런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금리를 올릴 수 있겠죠.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면 어떤 게 오죠? 뭐야? 나 일본에서 돈 빌렸는데 금리가 싸가지고 계속 금리가 오르네.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엔화 약세, 그리고 엔화 약세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게 표현된 게 일본의 국채 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조금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AR을 좀 쓰는데 AR 알아봤더니 일본 자금 중에 밖으로 나간 돈이 얼마일까를 알아봤더니 그 금융권 대출이 한 1조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금융권 대출.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이 해외 비은행, 투자사 등에 빌려준 엔화 대출 잔액이 약 1조 달러 좀 됩니다. 전체 일본 해외 투자 금액은 훨씬 크죠. 3조 4천억 달러.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비은행들에게 빌려준 일본 은행들의 자금. 이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자, 저기 변동금리인데 이번에 또 금리 올라갔어요. 고객님, 금리 올라갔어요. 이제부터 이자 얼마 내셔야 돼요. 자, 이러면 싸다고 해서 돈을 땡겨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작동을 할지 여부는 몰라요. 그리고 작년도에 한번 일부 청산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 정도가 청산됐을 것이다. 작년 8월 달에 저기 뭐야. 요것도 차트 한번 보여드려야지. 니케이 지수. 네.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과거의 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장기 차트로밖에 안 나오네. 1일 차트면 참 좋은데. 장기 차트로밖에 안 나와. 자, 보시죠. 자, 최근에도 뭐 많이 올라서 5만 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월봉이라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 저기 제일 올라오기 전에 밑에는 저거 지난번 트럼프였고요. 그 왼쪽에 보면 선이 하나 있어. 선이. 그죠? 자, 오른쪽 끝 쪽에서 이제 약간 주저하고 올라가기 전에 선이 있어. 선이. 저게 하루에 떨어진 거거든요. 저 밑에 얇은 선이 하루. 그러니까 얇은 선이에요. 하루 떨어졌기 때문에. 이틀인가? 네, 하루인가 이틀 떨어진 거예요. 8월 4일입니다. 작년도 8월 4일. 24년 8월 4일. 이야. 저 때가 이제 그 10% 일본 증시가 10% 빠진 날이고 엔캐리 청산에 대한 것 때문에 저렇게 빠진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일부 자금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금 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 10년물 국채와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랐어요. 예. 지금 좀 계속 이제 이 일본은 위험 요소로 이제 잠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쓴 거예요. 조금 더 쓴 거고, 제일 핵심은 앞서 모두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시장에서 돈을 버는 세력들이 갑자기 주가 하락과 그다음에 단기 자금의 문제 등등, 그리고 얘네들이 펼쳐놓은 것들이 여기저기 다 펼쳐놔서 한쪽에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쪽에서 메꿔줘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이렇게 섹터가 분할되어 있는데 요즘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섹터 분할도 안 하고 그냥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주식에서 채권에서 주식에서 금까지 다 하는 것 같아. 뭐 코인까지도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하면 메꿔야 되는, 한쪽에서의 마진콜이 다른 쪽에서의 마진콜을 부르는 이런 순환적 악순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실제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극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뭐냐면 금리죠.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확신해서 돈 땡겨놨는데 금리가 안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서 돈을 땡겼는데 금리가 안 떨어지면 그냥 멈춰 있는 겁니까? 금리가? 그럼 멈춰 있나요? 아니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먼저 떨어지죠. 시중 자기네들이 돈 땡길 수 있는 건. 근데 안 떨어져. 먼저 떨어진 만큼 올려야죠.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 자금 땡긴 사람 입장에서는 돈 갚아야 되는 상황들이 온 거죠. 금리 부담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나 뭐 반도체나 이런 종이 지금 실적이 나빠가지고 이제 버블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냐?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오히려 금리 쪽에서의 문제가 훨씬 컸다. 단기 자금 조달 쪽에서의 문제가 더 컸다라고 보여주고 자산 가격이 자기 자산 가격을 꽉 레버리지로 채워놓은 상황이라면 이게 일부 무너지면 갖다 메꿔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물론 이제 뭐 기술주들하고 뭐 예를 들어 코인 시장하고 연결성이 매우 높으니까 기술주들이 빠져서 이런 것들이 빠진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와 연결된 그런 내용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확실히 그 주식시장은 항상 먹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적인 이슈만 다뤄보았고요. 오늘 뭐 금리 테이블 이런 거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기술적인 문제로 못 보여드린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한번 질의응답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힘내시고요. 한국도 뭐 ATM기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본질은 깨졌느냐? 본질은 깨진 건 아니다. 구분을 하셔야죠. 돈이 부족해서 돈 땡기느라고 주식 파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럼 본질이 깨졌느냐? 우린 본질을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